고지하게 증시 전망대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다시 6,0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하여튼 시장으로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고,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K 증시혁명의 저자시죠. 강관우 전 모건스탠리 이사님 모시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됐을 때 다음에 상황이 조금 호전되니까 글로벌 주요 증시에 비해서 또 많이 오르고 말이죠. 이게 또 다른 강세장의 초입이냐, 아니면은 그냥 뭐 이게 지금 그 중동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니까 뭐 단기 반등하는 거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미국 이란 전쟁 우려가 지금 막 3월 초부터 해가지고 4월 초중까지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됐다라는 거를 이제 뒤로 하고서 이제 우리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또한 반등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반작용이죠. 반동인 거죠. 그동안 너무 밑으로 잡아놨던 거에 대한 반동으로 다시 이제 정고점 근처까지 다시 이제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정고점 근처까지는 이제 와 있기는 한데 그럼 지금부터 그럼 뭐 어떻게 갈 거냐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펀더멘탈이 조금은 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더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 구분을 지어서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거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반도체 쪽은 여전히 뭐 이익을 잘 내고 있고 당분간도 좀 잘 낼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 그쪽은 조금은 믿을 구석이 있다 이런 생각인 거고 또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한 금융 쪽, 뭐 증권보험 쪽 이런 쪽도 뭐 그냥 중립 정도는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두 개 군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군은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비싼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크게 얘기할 때는 선별적으로 좀 보셔라. 다 같이 가는 그런 느낌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삼성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곧 1분기 실적 내놓잖아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어쨌든 당분간은 반도체 주식이 괜찮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그 증시 밸류업 정책의 혜택을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증권, 보험, 금융 쪽도 뭐 상대적으로 괜찮다. 그렇지만은 미래 성장성이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관심을 보였던 뭐 조선, 방산, 뭐 우주항공, 뭐 원전 이런 쪽은 너무 많이 지금 올랐다라는 거죠. 너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측이 있습니다. 유동성이라는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은 모든 배가 뜹니다. 어떤 게 비싸고 어떤 게 안 비싸고 구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동성이 지난번 같이 쭉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어떤 게 진짜 실력이 있고 기초 체력이 있고 어떤 게 좀 아니다.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주식 시장을 이렇게 참여할 때는 가격을 막 이렇게 추종해가지고 계속 가격만 쳐다보고 쫓아가지 말고 가치, 이 회사나 종목군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인 거냐,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거냐, 이거 항상 변주면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7차례 연속으로 해가지고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신현송 그 한국은행 새 총재 후보자 청문회했잖아요. 거기서도 계속 물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러면은 증시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이게 어떤 지금의 흐름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럴 어떻습니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렇게 2번 정도의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회 내에는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미 간의 금리차라는 것도 지금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항상 그 금리가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낮기 때문에 우리 환율이 언제나 지금 1,500원을 들락날락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조금 손을 볼 수는 있죠. 그리고 마침 차기 내정자가 약간 허키시한 느낌이 있거든요. 옛날부터 좀 매파적인 그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제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저도 뭐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만약에 지금은 일단 금리 인하를 뭐 페드 의장이 새로 들어오자마자 뭐 한번 하지 않겠느냐, 상반기 중으로 했던
예상들이 다 물렸잖아요. 예. 뭐 거의 3분기 말 정도로 예.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지만은 뭐 거기는 인상도 인하도 아닌 예.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예. 미국은 산유국이고 예. 중동으로부터 뭐 원유 들어오는 게 얼마 그렇게 퍼센티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에서 그렇죠. 20%.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뭐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계속 막고 있고 봉쇄로 간다고 하면은 이게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 라고 하면은 그게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예. 우리 경제 환경이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OECD에서도 뭐 우리 경제 성장률을 1.7%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물가를 그때 또 올렸거든요. 예. 해외 IB에서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뭐 이상하지는 않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른바 사학 개미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미들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은 네. 뭐 1년 동안 양도세 면제해 주는 네네. 그런 정책을 이제 시행에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보니까 사학 개미들이 국내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반도체주 많이 사고 있다라는 네. 그런 흐름들을 이제 보도하는 경제지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인센티브를 예. 준다고 해서 안 돌아올 사람들이 돌아오진 않는다라는 예.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경제라고 하는 건,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예. 고수익을 쫓아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저런 거 안 해도 예.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온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수치로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미국의 이제 S&P 500의 예. 평균 그 PER이라고 하죠. 예. 수익 배수 비율이 예. 한 19.5에서 20배 정도 됩니다. 예. 이거를 1의 역수로 나눠버리면 5% 나오죠.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5%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우리 시장은 그 정도보다 더 높습니다. 예. 지금 뭐 선행 PER로 한 8% 정도 남습니다. 예. 그러면 뭐 한 12%에서 13% 이 정도 된다고 봐야죠. 예. 거기에서 뭘 빼야 되냐면 미국에서의 국채 수익률, 예를 들면 10년 국채 수익률을 뺀다. 예. 그러면 거기가 지금 4.3%에서 4.4%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럼 아까 말씀드린 5%에서 예. 4.3이나 4.4를 빼면 한 뭐 0.5, 0.6 뭐 요 정도 나는 거예요. 차이가. 예. 미국 내에서.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으로 투자했을 때의 기대 보상이 예. 채권으로 안전하게 했을 때의 투자 기대 수익률보다 예. 0.5나 0.6%포인트밖에 안 높다는 얘기. 예. 보통 평상시에는 이게 예. 3이나 4%포인트 정도 주식 쪽이 더 높이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밤낮으로 마음 졸여가면서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주식 투자를 예. 굳이 미국에서 할 필요가 없는 예. 지금 미국 시장 환경인 겁니다. 예. 주식 시장이 그렇고 미국 채권 시장의 국채 수익률이 그러하다. 예. 근데 우리 시장은 다르죠. 예. 아까 제가 우리 뭐 PER이라는 게 선행으로 8배 정도 된다고 했는데 예. 그걸 1 나누기 8을 하면 말이죠. 한 12에서 13% 이 정도 나오는데 우리 지금 뭐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해봐야 뭐 한 3.6%, 7%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해도 뭐 한 뭐 9%, 1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볼 때는 그거 굳이 인센티브 안 준다고 해도 돌아오는 게 합리적인 거다. 예. 다만 이제 이런 거죠. 환율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절하가 된다고 하면 또 얘기는 다르죠. 예. 돈이라는 거는 환율이 강한 달러나 뭐 그런 통화국으로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환율 시장이 좀 안정적이다고 하면은 예. 당연히 뭐 소학개미들은 돌아와야 된다. 저는 뭐 제가 작년부터 K증시형 책을 쓰면서 예. 제일 끝에 목차가 그게 있습니다. 돌아오라 국장으로. 예. 그때부터 외쳤거든요. 예. 예. 돌아왔으면은 뭐 작년에 수익률 우리 시장 뭐 76% 정도 갔고 예. 뭐 금년에도 벌써 한 30% 정도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이익을 봤을 텐데 미국에서 작년에 1년 내내 있어봤자 얼마 벌지도 못했어요. 예. 금년도도 뭐 겨우 지금 올라가봤자 한 자릿수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결정을 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가는 이유는 수익률도 수익률입니다만 선택의 폭이 넓다. 예. 성장주가 전 세계적인 성장주가 많다라는 예. 거고 그거에 반해서 예. 우리 시장은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예. 살 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는 시장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언제 그 반도체 사이클이 또 내려갈지 모르니까 예.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뭐 지금만으로 이제 평가를 하자면은 사학개미는 뭐 돌아오지 말라고 해도 돌아와야 되는 지금
미국과 한국 시장의 상황이다. 예, 저는 이렇게 예, 정리하고 싶습니다. 중동전이 종료가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서학개미들이 일부 이제 돌아오고 있고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 고객 예탁금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었고 호시탐탐 그냥 조금 떨어지면은 그냥 개인들이 마구 달려드는 그런데 이런 그 개미들 힘만으로 어떻게 상승장을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뭐 상승장이라기보다는 네. 탄탄한 장을 만들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외국인들은 구조적으로 수동적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한 그러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잔디를 한번 이렇게 깎으면 말이죠. 잔디가 며칠 있으면 다시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딴 나라들은 수익률이 안 올라가는데 우리만 수익률이 올라가면요. 그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깎게 돼 있어요. 평평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깎은 그거를 남은 돈을 딴 나라나 다른 자산에 이렇게 갖다 뿌리죠. 그거를 뭐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강하면 강한 대로 계속 그런 현상은 반복될 것이다. 다만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현물,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거 위에 선물 시장에도 투자를 합니다. 선물 시장은 상당히 이게 변동성이 심하죠. 그리고 시장 사이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개인이 아닌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는 뭐 한 35%, 30% 이 정도밖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선물 시장에는 무려 65에서 70% 정도를 가지고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뭐 4월 초에 선물 시장에서 지금 누적으로 순매수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 끌고 갑니다. 현물을. 그렇다고 해서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서 이번 반등장이 올라간 거는 아닙니다. 보면은 선물에서 훨씬 많이 샀어요. 근데 현물, 우리가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왕입니다. 개인들의 비중이 거의 70% 내외 돼요. 그러니까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개미가 있는 거고 최근 몇 달 사이에 뭐 1, 2년 사이에 들어온 개미들이 있는 건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은 개미들한테 지금 다 안기는 구조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개미들이 쭉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머니 시프트라는 게 큰 이제 물결이 지금 이제 웨이브가 크게 들어오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쪽을 좀 막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금권에 있는 돈들이 막 이제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판 예금 금리 해가지고 조금씩 더 주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식 시장에서 벌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예금 금리보다 더 높으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스무드하게 손바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외국인들이 팬다고 해가지고 저 뭐 예전에 갔던 무슨 뭐 3,000, 2,500 이를 떨어지는 건 아니다. 대신 손바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다. 이런 생각인 거죠. 이게 서로 뺏기게 한다. 너무 그냥 부실하게 그냥 뭐 공장에서 뭐 이 상품 찍어내듯이 막 서로 뺏겨가지고 ETF를 남발한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던데 하지만은 ETF라고 하는 거는 특정 그런 산업군에 대해서 그걸 지수를 추종하면서 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개인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가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반도체가 좋다 그러면 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굳이 특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통째로 그냥 반도체 좋아하는 거 담은 거 어련히 알아서 담아 쓰려고 이런 생각으로 이제 넣어놓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 좋은데 최근에 뭐 안 좋은 그런 경우도 좀 발생을 했었죠. 코스닥 쪽에 추종하는 ETF들 출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벌써 뭐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넘어가는 그런 게 이제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코스닥 시장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 여실히 드러난 그런 모습을 여실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선별해서 ETF라고 똑같은 ETF가 아니다. 선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무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예. 우리가 K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아지는 쪽도 있는데 예. 나빠지는 산업군도 있거든요. 예. 나빠지는 산업군에 있는 ETF는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좋아지는 산업군 예. 그쪽으로 이제 가시면 좋은 건데 좀 선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ETF를 네. 선별하려면은 금융투자협회나 뭐 이런 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뭐 삼성증권이 운영하는 뭐 ETF의 수익률, 뭐 신한투자증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그 증권사들이 운영하는 ETF의 뭐 수익률을 비교해 놓은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건 뭐 제가 네. 정확하게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협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데이터들은 있을 건데 네. 이제 뭐 거기에서 공시를 뭐 정확하게 깨끗하게 네. 하죠. 네. 이 ETF에는 종목이 삼성전자 몇 프로, 하이닉스 몇 프로, 예. 몇 %까지도 다 이렇게 돼 예.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요걸로 짜여줍니다. 그러니까 정답표를 이렇게 먼저 공개를 하는 거예요. 예. 요것만 우리가 추종하는 ETF입니다. 예. 요거 마음에 들면 요거 ETF 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마음에 안 드시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수시로 뭐 여기서 주문을 내는 순간 가입이 되는 거고 예. 파는 순간 탈퇴하는 거니까 예. 예. 아주 좋고 뭐 수수료도 되게 낮고 그러니까 예. 뭐 그런 면에서는 그냥 우리가 보통 공모펀드다라고 하면 예. 이 사람들이 무슨 주식을 샀는지 알 길이 없어. 뭐 3개월, 6개월 후에는 알 수 있죠. 예. 그 옛날에 뭘 예. 샀는지를. 예. 근데 지금 당장에 뭘 들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회사 이름 보고 누가 펀드 매니저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 믿고 예.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ETF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투명하죠. 공시를 다 하고 다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하니까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허점이 저는 좀 있다고 보이는 게 기계적으로 한다는데 좀 저는 예. 마음이 좀 안 들어요. 예. 아니 사람의 저 생각으로 뭐 좋은 게 예. 있으면 좀 더 사든지 예. 덜 사든지 뭐 이게 예. 좀 변화가 좀 그때그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많이 좀 막아놨죠. 예, 그래서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예. 미리 정해진 그 비중만큼 기계적으로 살 때도 기계적으로 사고 예. 나갈 때도 기계적으로 팔고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쏠림 현상이 좀 강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ETF 사는 거 보면 어느 날 하루 종일 ETF를 삽니다. 예. 그럼 뭐 좋고 나쁘고 따지지 않고 같이 막 다 올라가요. 그 다음날 보면 ETF 흐름이 딱 끊기면 어제 그렇게 많이 샀는데 어제 그렇게 강하게 샀는데 어디 갔어? 이런 느낌으로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마뜩지가 않다 이런 예. 생각인 거죠. 스페이스X 상장 관련해 가지고 네네네. 지금 이제 우주항공주 ETF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ETF라고 하는 게 개별 그 주식들이 많이 움직인 뒤에 네. 후행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개별 종목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재미를 좀 보기가 어렵다는 실패한 그런 케이스도 예. 꽤 있죠. 예. 근데 이제 아직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 것은 아니니까. 예. 뭐 그 이벤트가 앞에 놓여 있는데 예. ETF가 지금 나온 거는 후행한 건 아니죠. 어쨌든 예. 뭐 이걸 바라보면서 이제 예. 가는 거니까 그나마 예. 이제 ETF 설정이 빨리 된 건데 예. 대체적으로 ETF가 시장에서 막 이런 종목 저런 종목 이런 테마 저런 테마가 막 한 번, 두 번 이렇게 달궈진 다음에 ETF가 설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ETF가 난 다음에는 그 ETF가 기계적으로 사들어올 때 먼저 선침해왔던 사람들은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예. 예, 그런 거였던 건데 이제 뭐 이번에는 어떨 건지 예. 봐야 되겠죠. 아직 예. 성장을 한 건 예.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사들 보면은 그 반도체 실적 장세 하반기까지 간다. 그리고 목표가도 뭐 삼전은 뭐 30만 원대 뭐 중반, 네. 뭐 40만 전자 이야기도 하고요. 네. SK하이닉스 뭐 200만 닉스 네. 목표가도 이렇게 올려잡은 증권사들이 많고 어떻습니까? 목표가를 떨어뜨리는 보고서는 거의 안 내잖아요. 낙관적인 보고서만 네. 내는 경향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상당히 강하죠. 예. 네. 그런 부분이 뭐 없다고는 저는 예.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도 보면은 이게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영업이익 실적이 예. 57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최근에 그 시장에서 컨센서스 예상치를 올린 걸 보면 예. 거의 뭐 일주일 전에 갑작스럽게 올리는 데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그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예. 전문적으로 밥만 먹으면 그거 추정하는 게 일인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저까지 뭐 하다가 예? 3월 다 지나가지고 예.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가 1분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1월부터 3월까지 그때 동안 뭐 하다가 왜 4월에 들어와가지고 나오기 직전에 그렇게 올리느냐. 예. 그런 거는 휘스퍼 넘버 듣고 올린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걸 의심을 예. 받을 예. 여지가 많은 예. 그 이 추정치 상향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후배들이기도 하지만
좀 문제가 있다. 아니 그렇게 돈 많이 받고 하면서 야 그것도 좀 제대로 못하는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바가 있는데 뭐냐면은 사람들이 고정 비용하고 그 가변 비용하고 그거를 갖다 좀 발라가지고 따로따로 봐줄 필요가 있다를 제가 몇 달 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왜? 볼륨이 늘어나가지고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익이 늘어나는 게 반도체가 아니거든요. 가격이 올라가서 늘어나는 거다. 고정 비용이라는 거는 그냥 뭐 100개를 만들든 10,000개를 만들든 그냥 고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무실 임대 비용 같은 게 그런 거죠. 근데 가변 비용이라는 거는 100개를 만들 때 물건값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부품값이. 100개 정도의 그 물건값일 텐데 그러면 10,000개를 만들 때는 훨씬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물량에 따라 가지고. 근데 그럼 가변 비용이 없을 건데 왜? 물량이 안 늘어났으니까. 거의 가변 비용이지만 거의 고정 비용화된. 그러면 가격 올린 거 매출이 올라가면 그것만큼 비용이 하나도 안 늘었는데 당연히 이게 다 이익으로 남는 건데 그런 산수를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갑작스럽게 많이 올리고 그런 거를 그렇게 맨날 밥만 먹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깜짝 놀랐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뭐 양산이 들어오면은 좀 이제 볼륨하고 가격하고 따로따로 이제 볼 필요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볼륨보다는 가격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underestimate 했다. 너무 조금 얕봤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시장에서 이게 지금 이제 논쟁이 붙은 부분이 피크 아웃을 할 거냐. 아니면 이게 오랫동안 유지될 거냐. 이런 이제 얘기잖아요. 근데 미래의 일은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일단 시장에서 컨센서스로 증권사들에서 특히 리포트에서 주장하는 바는 27년, 28년도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익 많이 날 거다. 우상향이 계속 유지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말씀드린 바는 뭐 가격 올라가는 거 다 알고 이익 많이 나면 우리도 좋고 다 좋죠. 그래서 다 좋지만 그러면 뒤에서 그 물건을 받아서 생산하는 데들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PC 업체들, 스마트폰 업체들 그거를 그 가격에 받아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팔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최종 소비자가 야 비싸서 안 살래. 다음에 살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망하면 뒤에서 받아주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확 꺾이는 거죠. 뭐 스마트폰, 뭐 다음에 노트북, 네. 뭐 이런 그 가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갑자기 그렇죠. 뭐 50만 원 오르고 뭐 70만 원 오르고 그럼 가격 저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만들고 만들어서 안 팔리면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중소업체들이나 그 저가 업체들은 다 망한다고 봐야죠. 그럼 수요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만 바라보면서 뭐 증권사 리포트를 100% 맹신할 필요는 없다. 항상 돌아가는 판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좋게 보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많이 잘 팔리고 있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서버 D램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중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또 D램을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장기 공급 계약에 의거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가격도 그 계약서에 정해진 그 안정적인 가격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 예전보다는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그런 게 좀 줄어들기는 줄어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뭐 마땅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반도체가 당분간은 좋을 거다. 올해 상반기가 될지, 3분기까지가 될지, 4분기까지가 될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좀 믿을 구석이 있다. 최근 며칠간 이렇게 보면은요, 보면은 이제 상승장에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5% 오르면은 SK하이닉스는 7% 오르고, SK하이닉스 상승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며칠만 이렇게 봤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뭐 제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삼성전자도 사고 SK하이닉스도 사면 좋겠지만은 투자 여력은 이제 한정돼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사야겠다. 그러면은 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믿으시면은 하이닉스가 난 거고 상승과 하락을 다 감안하시면은 삼성전자가 좋고 이런 거죠. 금방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 오르는 것보다 하이닉스가 더 빨리 많이 오르더라. 라는 얘기는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죠. 메모리. 그렇죠.
뭐 DRAM, 예. 또 그 안에 HBM, 예. 또 NAND 예. 이 반도체만 하는 반면에 예. 삼성전자는 그것도 합니다만은 예. 비메모리도 하고 그렇죠. 가전도 하고 예. 핸드폰도 하고 예. 통신도 하고 예. 디스플레이도 하고 예.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종합 IT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타가 훨씬 낫습니다. 베타라는 거는 시장에 대한 민감도입니다. 예. 여기 삼성전자가 1.3 예. 그러면 하이닉스는 한 1.78에서 2. 예. 그러니까 올라갈 때 보면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가고 예. 이 민감도라는 게 예. 밑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질 때도 예. 삼성전자는 방어적인 느낌이 있는데 예. 하이닉스는 더 많이 떨어진다. 예. 그래서 본인이 나 공격적으로 가겠다. 예. 공격적인 성향이다. 예. 라고 하는 분들은 삼성전자 가지고 뭐 성에 차시겠어요. 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나는 방어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겠다. 신중하게. 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보셔야 되는 거고. 그 성향이나 뭐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를 필요가 있는 건데 두 개 중에 하나를 꼭 고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 저거 같이 혼합해서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정 그게 뭐 괴로우시면은 반도체 관련된 ETF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넣으면은 그 사람들이 선수들이 알아서 다 비중 조절 다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ETF 넣으면 속이 편하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향후 한 6개월 내지 10개월 연말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반도체 업종하고 이제 금융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으로 좀 이렇게 눈을 돌릴 만한 뭐 그런 게 없을까요? 근데 예. 밸류에이션만 예.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내러티브로 예. 아니면 스토리로 뭐 뉴스로 예. 우리 시장이 그걸로 되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서는 뭐 조선, 방산, 원전 뭐 이쪽이 계속적으로 인기를 뭐, 끌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전쟁, 얘기고. 미중 갈등, 네. 또 마스가. 네. 그리고 또 좀 방어적인 느낌으로서는 예. 뭐 우리 수출 데이터가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도 보면 K식품, K푸드 예.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 쪽에서도 아이디어를 예. 얻을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여기저기 보기보다는 예. 뭐 선별된 업체.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그렇게 고평가된 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은 그야말로 이게 마냥 올라갈 것 같아도 그렇지 예. 않거든요. 올라가다가 예. 걸리고 예. 또 밑으로 내리고 이게 예. 진폭이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알아서 변동성 관리를 하셔라 이런 생각입니다. 주식은 쳐다도 안 보다가 네. 이게 뭐 작년에 뭐 엄청나게 이제 네. 국내 증시가 이제 호황이었지 않습니까? ETF 쪽으로 이제 몇 개 이렇게 골라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이제 설정해 놓고 이제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 하여튼 조선 바이오헬스, 휴머노이드 로봇 나름대로 뭐 이렇게 좀 이제 성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쪽에 이제 ETF를 한 두세 달 지금 매수를 했는데 수익률이 아주 안 좋아요. 바이오헬스는 특히 뭐 그렇죠. 그러시겠네요. 삼성당 제약 뭐 그 이슈도 있어서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익률이 안 좋아서 제가 뭐 이 섹터를 잘못 선택한 건지 아니면은 너무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정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건지. 삼천당 제약 그 이슈를 상당히 중하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었던 주식이죠. 그렇죠. 코스닥 1등을 했었죠. 코스닥의 1등인 업체가 뭐 며칠 만에 주가가 반이 부러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코스닥의 맨 얼굴입니다. 민낯입니다. 사건화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신뢰의 문제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코스닥 1위만 되면 지난번에도 알테오젠 뭐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결정했습니다만 다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코스피로. 왜? 코스닥을 사람들이 별로 믿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나 여기서 그 우두머리가 돼도 큰 의미 없다. 그냥 코스닥 싫고 코스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코스닥에서 상당 부분 40%의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바이오헬스입니다. 바이오헬스를 빼놓고는 코스닥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론칭된 그 코스닥 ETF 두 개도 뭐 10%, 15%대에 이제 손실을 기록했던 이유인데 바이오헬스 쪽은 이게 믿거나 말거나 이게 검증할 길이도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는 뭔가 공시 기준을 표준화해서 옆에 회사랑도 비교할 수 있고 뭐가 됐든 이제 표준화한다는 그런 걸 하는데 좀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나마. 회사 얘기만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이제
투명성이나 예. 정보의 불균형 뭐 예. 이런 게 좀 심각했던 예. 부분이기 예. 때문에 그쪽에서는 뭐 상당히 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인 건데 예. 조선 쪽은 좀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미국이란 전쟁 예. 후에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또 부서진 거 다 예. 새로 해야 되고 예. 또 새로 발주해야 되고 예. 뭐 그런 이제 수요가 다시 사이클에 들어올 수가 있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한다고 하면은 예. 뭐 괜찮고 조선이 지금 금년부터 이제 이익이 좀 좋게 들어올 겁니다. 과거 한 2, 3년 전에 잘 받아놨던 예. 이제 그 수주분이 예. 지금 이제 인도되기 시작하는 예. 예. 원년이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금년 내년 넘어가면서 이익이 괜찮을 거다. 환율도 뭐 1,500원 선 근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괜찮은 환율. 뭐 수출 업체니까 예. 말이죠. 예. 그래서 조선은 뭐 그럴싸해 보일 거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 로봇 쪽은 뭐 이게 사실은 숫자가 안 나오는 동네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기대감으로 갔던 예. 거고 예. 연초에 CES에서 이제 예. 아틀라스 그 붐이 일면서 이제 예. 로봇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쫓아갔던 건데 예. 숫자가 이게 백업이 안 됩니다. 예, 여기도. 그래서 좀 돈을 버는 로봇 업체가 있으면 참 좋은데 예. 돈을 버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현대자동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현대차 빼놓고는 영업이익으로 그렇게 돈 버는 데가 진짜 막 가마를 콩나듯이 예. 그 정도에 불과하다. 예. 그러니까 내러티브 말로 그냥 올랐다가 말로 떨어지는. 예. 먼저 선착순으로 가서 먼저 산 사람이 돈 되는 거고 뒤에 카더라 듣고 나중에 늦게 뛰어간 사람들은 다 안 좋은 예. 그런 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예. 숫자가 안 나오는 데는 그런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종전 협상이 뭐 잘 타결이 된다. 그렇더라도 이런 그 고유가가 우리 제조업체들을 압박할 거다. 상당 기간. 그것 때문에 보니까 최근에 그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도 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ESS라고 그러죠. 네. 에너지 저장 장치 네. 관련, 뭐 또 뭐 전력 설비주, 뭐 이런 쪽이 이런 에너지 비용 상승과 맞물려 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던 전문가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네. 전기차 부분하고 ESS는 조금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제 보고 싶은데요. 이 뭐 전기차 부분은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수요 회복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ESS 이쪽은 우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 그 전력 수요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죠.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그 전력 어떻게 할 거냐고 봤을 때 뭐 원전 바로 옆에 짓든지 SMR을 옆에다 갖다 놓든지 거의 온사이트 발전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런 것도 지으려고 하면 한참 동안 걸리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에 전력 없는 거 어떡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태양광이 됐든 뭐 풍력이 됐든 갖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쓰는 그런 게 이제 그 중간에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게 ESS인데 몇 년간 그런 역할을 하는 ESS에 거는 기대는 수요가 상당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ESS를 하는 쪽은 뭐 특화해서 그쪽은 조금 좋게 봐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형성되는 것도 차전지 전체 주가로 움직이기는 합니다만은 전기차 쪽보다는 ESS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로봇 시대로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로봇에는 또 전고체 배터리 이런 거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SS 플러스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들이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 거죠. 향후 국내 증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했고, 금리 변수도 뭐, 그다음에 환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가장. 저는 금리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금리 꼽겠습니다. 금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들, 모든 시장을 평가할 때 밸류에이션. 함에 있어서의 할인율이거든요. 금리가 높아져서는 뭐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다 유가가 올라가면은 금리가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뭐 스티키한 고물가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중고 금리 또한 잘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할인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전쟁 끝나면 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고점 뚫고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것도 뭐 맞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할인율은 올라가서 잘 안 내려올 거다. 상당 기간.
라고 하면은 우리가 할인율 올라간 것만큼은 생각을 감안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죠. 말 한마디에 네. 그냥 뭐 올랐다 내렸다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지금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런 그 변동성 장세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 다음에 어떤 그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지 그거만 좀 한번. 가장 네. 조심해야 될 거는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죠. 트럼프가 아침에 했던 말, 저녁에 했던 말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상황인 건데 너무 뭐 한쪽에 확신을 해가지고 거의 몰빵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게 아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망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균형을 잡으면서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하는 그런 거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시장이 다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게 이익 나는 곳은 따로 있는데 유동성 들어오면 뜰 때는 같이 뜨더라. 근데 한쪽은 비싼 데고 한쪽은 그렇지 않은 데더라고 할 때는 비싼 쪽으로 가시면 안 되죠. 저평가된 쪽으로 가셔야지 떨어지더라도 좀 견딜 그 구석이 있는 건데 비싼 쪽으로 가면 그냥 나락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걸 분별해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바쁘신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다시 국내 증시의 어떤 향방을 구조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